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자,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일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면서 연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하락세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간이 한 5분가량 정도 남았는데요. 그간 많이 달려왔던 데 따른 부담도 컸을 거고 이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느리다라는 데에 따른 그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가져가고 있을 거고요. 유럽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독일 정부가 고강도 봉쇄 조처를 당초 예정했던 1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밝혔고 영국에서도 오는 5일부터 이 자정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에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5일이죠.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은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석권하면서 블루웨이브 물결을 이뤄내게 될지 아니면 공화당이 최소한 1석을 차지하면서 현재 우위 상황을 유지해가게 될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파악해보고 마감 분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출발합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올해 첫 거래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하는데요. 오늘 조유지수는 변종 바이러스 확산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대한 우려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600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390포인트로 낙폭을 조금은 메워갔습니다. 3215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낙폭이 큽니다. 1.5% 떨어지면서 12,700선 이하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1.46%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3,70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개장 직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이제 임박한 만큼 그에 대한 긴장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2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원까지 지배하는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규제 강화 및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이 한 자리만이라도 가져가게 될 경우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우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간발의 차로 승리하면서 이 결선 투표에서도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한 수석 전략가는 오늘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S&P 500 지수가 무려 10%나 추가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불안감을 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지속적인 하락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국 내 감염 건수는 2천만 건을 넘어섰고 또 곳곳에서 변종 바이러스 또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백신 공급 문제로 미국 내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 용량을 정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접종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절반만 투여해도 비슷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오늘 모더나의 주가는 장중 한때 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감 직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부동산이 2.7%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틸리티와 산업 역시 2%대의 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우지수를 가장 큰 폭으로 떨어뜨린 종목으로는 코카콜라와 보잉이 꼽히는데요. 현재 코카콜라의 주가는 3.6%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보잉의 주가 역시 5%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테슬라는 3.39% 오르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 최대 리스크로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는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3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보급이 되더라도 경기를 충분히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예정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도 리스크로 꼽았는데요. 민주당이 상원까지 차지하게 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뉴욕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1.25% 떨어지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3220선쯤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47% 떨어지면서 12,698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48% 떨어진 3,700선에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보는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전채린 캐스터 그리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 간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다가 이날이 우리가 말했던 그날일까요?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이날 증시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결국은 그 전 거래만 하더라도 신고가 경신 랠리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발현됐던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로 예정된 이제 미국에서의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결국은 새해 첫날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초래한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1월 말까지 전국적인 봉쇄령을 연장한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 봉쇄령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에도 타격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남은 상원 2석을 싹쓸이 시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제 강화에 대한 견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도 오늘 투심을 좀 유축시키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S&P 500 지수가 장 중에는 낙폭을 약 한 2.5%까지 확대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부 좀 낙폭을 회복한 것에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개장과 동시에 또 주요 지수가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훼손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이날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금값은 2.8%, 2.78%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900달러 선을 뚫어내더니 이제는 1,95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초반에 강하다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이슈가 있었죠. 현지 시간 4일 오펙 플러스에서는 2월 산유량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가졌는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들이 2월 산유량 증산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등은 증산에 속도감 있게 좀 하자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따라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 소식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이 국제 유가의 올해 상반기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더욱더 크게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달러는 연일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인 모습이죠. 현재는 89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실까요? 3대 지수가 이날 개장 직후 최고치를 찍은 뒤에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금리도 함께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현재는 0.916%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던 비트코인이 이날만큼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되는데요. 6% 넘게 하락해서 현재 31,354달러 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데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연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킬 것이다라는 이른바 제닛 옐런 공포가 비트코인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신 소식도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월가 쪽집게로 불리는 바이런 윈 블랙스톤 부회장이 올해 S&P 500 지수가 4,5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베팅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윈 부회장은 이를 포함해서 올해 서프라이즈 리스트 10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8번 항목이 그 중에서 증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헬스케어와 IT 외의 업종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부회장은 내다봤는데요. 다만 이 이른바 리스크 5는 리스크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이후에 S&P 500 지수가 4,500까지 오르기 전에 상반기에 20% 가까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서프라이즈 리스트 10 중에 주요 내용을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백신 성공과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진전이 결국은 미국의 이 메모리얼 데이 정도, 그러니까 5월 말쯤이 되겠죠. 정상화를 좀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억눌린 수요, 펜트업 디맨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팬데믹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6%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도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긴 호황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 반등이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2%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번째로 WTI 가격 역시도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윈 부회장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달러 가치의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준비, 통화 완화 정책 지속, 그리고 법무부의 대형 IT 기업을 상대로 한 독점 규제 완화 등도 이번 서프라이즈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 부회장은 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지난 1986년부터 이 같은 서프라이즈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발생 확률을 3분의 1 정도로 낮게 보지만은 자신은 발생 확률을 50%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를 모아놓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매년 족집게처럼 전망을 하다 보면 사실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지난해 전망과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네,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맞았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증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3,500선을 초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팬데믹 여파가 미치기는 했지만은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렸죠. 윈 부회장이 작년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1%까지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팬데믹 변수 등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틀린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 부회장은 작년에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5%까지 상승할 것이고 WTI도 7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빵 주식이 S&P 500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할 거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규제 리스크를 좀 지목을 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자산군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이 지난해 깜짝 흐름을 보였던 자산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있나요? 네, 윈 부회장이 지난해 이 서프라이즈 10 리스트에서는 금값과 관련한 전망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그 이유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다만 2019년 말쯤에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2020년도에 금값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 투자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 금값이 약간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의 연간 성적을 또 기록을 했죠. 이 부분은 또 맞았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반등 추세와 결부시켜서 금값 전망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인데 금값 랠리와 그리고 암호화폐가 더욱더 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현지 시간 5일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 투표가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상원의 다수당이 바뀌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만일 이 민주당의 압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S&P 500 지수가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한 분석가가 제기를 했고요. 그는 투자자들이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하에 향후 법인세 인상과 정부 지출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금과 예산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꾸준히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서는 두 공석을 두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바뀌느냐, 이 블루웨이브가 일게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전문가는 시장이 적당히 분열된 상태의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나누어가는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워싱턴, 즉 정부가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한쪽 당의 편파적인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이미 최소한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점치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현재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최소 6%에서 많게는 10%의 하락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조지아 결선 투표입니다. 아마 우리가 내일쯤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두 자리 모두 다 이기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11월 선거를 좀 맞닥뜨렸을 때 예상외로 블루웨이브가 나오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시장은 이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서 규제 리스크 완화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견제 구도를 반영한 증시 랠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조정 예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베런즈에서도 조지아주 투표가 연초에 증시 동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승 시에 특히 은행과 원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규제 압박을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경우에 시장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간의 증시 랠리를 좀 뒷받침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유지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이 장악이 지속될 경우에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서 그러면서 올해 기술주의 좀 훈풍을 좀 견인을 할 것이다. 호재라고 해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블루웨이브가 실패했을 시에는 통 큰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섹터별로 좀 엇갈린 흐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을 두고 번스타인에서 737 맥스 운항 재개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간밤 보잉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주가 기록적인 매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하락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이달 중순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석 팀장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보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가 되면서 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그 기대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에서 코카콜라와 함께 보잉의 주가 낙폭이 가장 좀 두드러졌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번스타인에서 이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221달러에서 199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호재 이후에 상승한 이 보잉의 현 주가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투자 의견 하향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이 737 맥스의 운항과 인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의 인도라든지 그리고 이 사측의 이 잉여 현금 흐름 FCF에 대한 전망이 과거 2018년 전망 대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관련 압박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이 이 같은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787 기종에 대한 인도가 더욱더 많았어야 했을 것이다라고 번스타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11월에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인도가 제로였고 12월에도 한 대에 그쳤음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물론 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은 잠재적인 어떤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했을 때 787 기종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번스타인에서는 올해 보잉의 FCF 전망을 하향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작년 말 사실 737 맥스의 운항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상당히 좋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코멘트에 눈길이 좀 가는데요. 실제 최근 이 보잉 지표는 어땠을까요? 네, 11월 인도 수주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번스타인의 언급대로 787 기종에 대한 인도가 제로였고요. 총 인도 대수 같은 경우에도 7대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70%나 급감한 수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위안은 이 보잉에 대한 이 11월 신규 수주가 27대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제로 수주에서 좀 벗어났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좀 위안거리에도 불구하고 주문 취소도 여전히 88대에 달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암울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 에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알라스카 항공에서 737 맥스 항공기를 또 추가로 구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해서 보잉에서는 향후 지표에서 좀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한편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항공 여객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관련해서 짚어주시죠.
네, 미국 교통안전청 이 TSA에 따르면요, 12월 마지막 주말에 미국 내 공항의 이 보안 검사 인원이 240만 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지표인 1월 4일자로 보더라도 132만 7천여 명으로 좀 나타나면서 1일 기준으로도 지금 팬데믹 이후의 최대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5%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업황과 관련해서는 물론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최근에 코로나19 또 확산세가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뉴욕타임즈 등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동 수요 확대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가속화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한 이 미국장 속에서도 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 업종들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또 한 번 신고가를 썼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몇몇의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 역시나 놀라우게 눈에 띌 정도의 매출 기록을 쓰면서 지난 한 해를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자, 테슬라는 지난주 토요일 2020년도에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그중 49만 9,550대를 인도했다라면서 이로써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수가 컨센서스, 즉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또한 예상되는 판매 대수는 약 80만 대가량인데 조만간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이날 주가는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중국 기반 전기차 업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니오를 함께 보시죠. 지난 11월 말에 기록했던 신고점에 바짝 다가서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니오는 지난 일요일에 2020년 차량 인도 대수가 43,728대라면서 전년 대비 112%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만 두고 보더라도 당사는 17,353대를 인도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수치고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니오는 오는 1월 9일 네 번째 니오데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또한 업데이트하고 신차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날 1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샤오펑과 리오토가 함께 이날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샤오펑은 먼저 지난해 인도 차량 대수가 27,041대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준을 보였고요. 이날 이 소식에 힘입어서 3%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또 리오토 역시 지난 2019년 12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리원 차량을 지난해에 32,624대 인도했다고 전하면서 리오토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이날 12%, 13%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750, 800 선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월가의 최근 전망은 어떨까요? 네, 월가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올해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는 어떤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 의견이 다수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만 대가 인도가 예상된다라는 점이 좀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에 35%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성장세가 오히려 더 가속화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에 웨드부시라는 IB에서도 올해 전기차 수요가 강력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 같은 분석을 재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500에서 $70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어떤 성장 여지라든지 그리고 업계 내에서의 테슬라의 지배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 전반적으로 또 함께 올라줬던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세도 놀라운데요. 이들 기업에 대한 최근 월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그 다이와 증권에서 중국 전기차 섹터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니오한테만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샤오펑은 매도 의견, 그리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 고평가 논란에서 그나마 좀 자유롭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오데이에서 일단은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등에 대한 공개 기대감도 좀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현지 생산 모델 Y 제품에 대한 출고가를 기존의 수입 단가 대비해서 30% 정도 저렴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오의 SUV 모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게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중국 현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 소식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채린 캐스터의 기사까지 함께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들썩이게 한 대형 합병 소식이 있었죠. 이탈리아 미국계 자동차 업체인 피아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PSA 그룹의 합병 소식이었습니다. 이달 중순에 합병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는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양사는 본래 올해 1분기 말쯤에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오늘 주주들로부터 이 99% 이상의 전폭적인 찬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합병 시기를 앞당기게 됐습니다. 합병 후에는 스텔란티스 NV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58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와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4위 이 대형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생산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87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GM을 앞서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편 새롭게 차려진 이 스텔란티스 NV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는 현재 PSA 그룹의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앉게 될 겁니다. 이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월요일인 오늘 주주들에게 합치면 분명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더욱더 우수한 차량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업계 역시 팬데믹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피아 크라이슬러와 PSA 그룹 역시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1998년 이후로 이렇게까지 스케일 큰 합병은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의 이번 합병이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이번 합병이 업계 내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유의미한지 궁금하고요. 또 이후 이 스텔란티스 NV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글로벌 4위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현대차를 제치게 되죠. 4위 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규모의 경제를 좀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임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독과점 우려에 대한 좀 해소도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완료까지의 어떤 난관도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신속하게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피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딛고 지난해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전한 바가 있었어요. 합병에 따른 또 50억 유로 정도의 비용 절감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양사의 또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들썩이게 할 대형 합병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채린 캐스터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